있습니다. 정치 철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정치 철학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 그게 정치의 역할이다. 사회적 강자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이 살 길이 다 있거든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을 깨주는 것, 그게 결국 정치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색깔로만 보면 진보에 가깝습니까? 중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보수에 가깝습니까? 굳이 따지면 저는 뭐 한 중도 진보 정도요. 중도 진보? 왜냐하면 진보의 가치 중에는 상당 부분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만 우리 정치의 현실, 우리 대한민국 현실로 봤을 때 적어도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 조세가 됐든 혹은 법이 됐든 간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중도 진보 정도의 자리매김하는 것 같고요. 요거는 묘하게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그 정책적인 질문을 한 20개 정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척도를 잽니다. 이념 성향. 이념 성향을. 그러면 딱 5가 중도인데 제가 한 4.12 정도 나왔어요. 늘. 그러면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제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뭐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네네. 그걸 보면 네. 예를 들면 국민들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4.7이나 이렇게 나와요. 네네. 이게 그 중도에서 약간 진보적 성향이 네. 조금 더 강한 쪽으로.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을 또 떼다 보면 뭐 3점 몇 가지도 갑니다. 3.78 정도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조금 이제 오른쪽에 있지만 네네. 국민 평균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뭐,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젊을 때 같으면 아마 제가 3점 정도 됐을 텐데 나이가 들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으로 가니까 확실하게 늘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제가 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이 지역주의라는 이 악마하고 싸우다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정치인, 지역주의를 어떻게 넘어보려고 애쓴 그런 정치인, 그래서 밥값은 한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과 비교되는 거, 지역주의 벽을 넘으시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했던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하고 노 대통령하고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의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어디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 대통령에 감히 비교되는 건 제가 언감생심이고요. 노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세상의 불의나 반칙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좀 많이 얻어맞았죠. 얻어맞다 보니까 조금 깎였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조금씩 우회를 하더라도 마침내 거기에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술을 택했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 열정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휘감고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그런 용기나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제가 늘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인연도 굉장히 오래되셨죠? 원래는 저분이 이제 원래 이제 법무법인 부산에 예. 변호사를 하실 때 한 두어 차례 가서 뵌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하고 그 인연이 크게 맺어진 거는 2012년. 그러니까 그때. 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우리 후보가 지셨지 않습니까? 네. 1,470만 표인가를 따고도 우리가 100만 표 차로 쳤는데 그때 제가 원외니까 원외 선대위원장이니까 제가 거기 이제 당사에 상근을 하면서 그 라꾸라꾸 그 임시 침대를 놓고 그 자면서 이제 선거를 지휘하고 이런 걸 우리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께서 좀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평가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인상이.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 또 저보고 선대본부장을 맡으라 그래서 제가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구 경북을 하다가 보니까 왜 소위 말해서 야 여기 어딘데 문재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또 심지어 이제 그 칠성시장 같은 데서는 정말로 자기들이 어려울 때 옆에 함께 싸워준 저희들한테 대해서 여기서 유사도 하지 말고 유수차 가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를 때 제가 고함을 치잖아요. 당신들이 힘들 때 누가 당신들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도대체 문재인이가 뭘 어땠다고 그렇게 당신들이 그걸 하느냐 하고 제가 고함을 쳤는 이런 걸 보셨더니 그날 저녁에 김부겸의 동지
문재인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참 큰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저런 인연 때문인지 저를 이제 초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저를 지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신임을 받으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다. 김부겸은 한마디로 어떤 정치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뭐 땡땡땡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할 수 제가 있을까요?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정책 고수 정도는 됩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뭔가 이렇게 사안이 터졌을 때 뭐 했을 때 보면 저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뛰어다녔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는 상황을 수습하거나 정리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가지고 뭐 정책 고수 정도는 정책 고수? 고수 정도는 뭐 표현하셔도 저는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책 고수 예. 정치인이다. 예. 김부겸은 정치 고수다. 한마디로 정책 고수다. 뭐 정치 고수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고수다. 그러니까 잘 준비돼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이제 책임 정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측면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래도 행안부 장관 하면서 뭐 눈에 띄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 우리 소방지 국가직화, 그다음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수능 연기 결정. 그거 좀 예, 인상적이었어요. 뭐, 예, 그다음에 뭐 강원도에서 산불 났을 때 전국의 소방관들 함께 동원했던 거, 네. 뭐 이런 거 제 나름대로는 그때 그렇게 뭐 시간 놓치지 않고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제가 어떤 정책적 그런 입장이 분명했고요. 특별히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막강한 기재부하고 정말 한 2년 가까이 싸워서 예. 지금은 우리 국가에서 그는 국세 중에서 예. 약 한 8조 내지 9조 가까이가 예.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법을 그러니까 바꿔놨습니다. 80대 20에서 한 지금 77대 23?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8대 얘기하던데. 2에서 지금 한 73대 27 정도로 될 겁니다. 73대 27까지 갔네. 예,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네. 왜 당대표 나섰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저는 결국은 우리 당의 제일 큰 지금 기대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그리고 그 마무리의 성공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그래도 제일 말하자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일꾼 아닌가 싶네요. 내세우고 싶은 어떤 가치나 정책 방향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그런 정치, 그게 우리 당의 모토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개혁의 꿈도 꾸었고 또 노무현처럼 시대정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들의 그런 가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 젊은이들 세대 간의 갈등으로 왔고 감당할 수 없는 빈부격차로 왔고 또 한민족의 미래 전체를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해내려면 어찌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폭넓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가지 준비만 하면 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30, 40대로부터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우리들의 조금 부족함을 지금 지적받고 있죠. 그다음에 20대로부터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도전적인 숙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내놓아야만 우리들한테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는 저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아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 즐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쪽도 정찰이라고 봐야죠. 네, 저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새삼 요즘에 느낍니다. 이해찬 당대표, 황교안 대표를 비교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특히 이제 정당에 있어서 리더는 정말 중요하구나 새삼
각인하게 되는 요 근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심 없이 일해야 한다. 이게 당대표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사람만 챙긴다든가 뭔가 사심이 들어가면 당의 분란이 늘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무적 판단력과 통찰력 그리고 정책 능력 이런 어떤 자질이 굉장히 또 중요하구나. 정무적 감각이.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들이 늘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당내 다양한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부겸 장관께서 보시기에 어떤 자질이 가장 좀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시기에 당대표. 본인 저는 방금 박 선생이 지적한 대로 음. 지금은 올코트 프레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전부 한꺼번에 한 광주리에 넣고 이걸 원팀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정말 제가 그런 쓰임새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제가 제때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하시는 부분들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당대표에 이번에 도전했을 때는 제가 그런 쓰임새와 그런 역할이 잘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시영 TV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 이런 어떤 정말 절박한 마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